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가 수리점입니다. 저자는 헨리 비일러, 출판사는 사이먼 푹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초창기 의사 시절에 전식과 신장질환과 과체중으로 사경을 헤맸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었다. 우연히 현자를 만나 불과 5분 만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지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그 사실과 인간의 몸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도 역시 질병은 의학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믿고 있던 평범한 시종의 의사였던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에 공부를 집중한 후 그는 복용하던 약물과 잘못된 식습관을 모두 버렸다. 잘못된 음식과 해로운 약물에서 벗어난 후 몸속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모두 빠져나가자 질병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 몸무게는 95kg에서 62kg으로 줄었다가 70kg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 그 후로 몸무게의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는데 키와 골격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균형체가 되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기관지가 나빠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약을 사다 주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기침과 가래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지에 보자기를 씌워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증상 완화제에 불과합니다. 약을 먹으면 독소와 노폐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혈관과 조직에 쌓이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노폐물이 안 생기는 몸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면 독소와 노폐물을 기침과 가래의 형태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는 몸의 시스템이 먼저지만 만들어졌다면 즉시 배출하는 시스템이 그 다음입니다. 배출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자연의 정화 시스템과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와 배출을 돕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화와 배출을 원활히 하면 비만과 질병은 없어진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는 자가 수리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생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의학의 암흑 시대입니다. 의학의 암흑 시대라기보다는 의학의 상업주의 시대입니다. 상업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이 환자를 마주할 때면 뉴욕시 전화번호만큼이나 두꺼운 책을 참고합니다. 그 책에는 수많은 질병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수천 가지 약물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는 그 책에서 분홍색과 보라색 또는 하늘색 알약 중 어떤 것을 환자에게 처방할지 결정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의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적의 약들이 너무나 많이 요란한 광고와 함께 출시되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 새롭고 강력한 약으로 조용히 대체됩니다. 이러한 약들은 육체가 물려받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약물을 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의학적 진리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연이 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연 방어 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은 언제나 위대한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이러한 치유를 돕는 것, 즉 자연의 힘과 협력하는 것이며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튼 광고판에 간단하게 낫습니다라는 카피는 자연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 치유는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그리고 매일 조금씩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연은 아픈 사람이나 동물들을 서둘러 낫게 하려 하지 않으며 뉘고 꾸준히 회복을 요구합니다. 아픈 동물은 자연이 치유될 때까지 쉬거나 잠을 자고 모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아프고 지친 사람에게 강력한 독성 약물을 잔뜩 투여하고는 치료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더 독한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방식에 반대해왔습니다. 대신 저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채소 육수나 희석한 과일 주스를 먹게 하며 단식을 시킵니다. 이는 지친 신체 장기들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세균과 박테리아는 단지 질병의 동반자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약물 사용과 질병의 세균서를 모두 버림으로써 저는 신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적절한 음식이 질병을 유발하고 적절한 음식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것이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고수하면서 저는 때로는 정통 의학계와 많은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노폐물 제거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체의 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치료 사례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고민했던 55세 여성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관절이 하루아침에 뻣뻣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몸에 독소가 쌓인 건 수년 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게다가 약물로 증상을 덮어왔고 부적절한 식습관까지 겹쳐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약물과 흡연, 그리고 커피와 육식을 끊도록 설득했습니다. 유일한 약으로 칼슘 캡슐을 처방했고 다음과 같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녹인 효소 한 덩어리, 아침 식사로 꼬투리채 먹는 깍지콩, 그리고 애호박 한 컵, 점심으로는 익힌 샐러드와 채소 수프와 드레싱 없는 양상추 샐러드, 오후 간식으로는 물에 희석한 과일 또는 무첨가 과일 주스, 저녁 식사로는 냉동 풋콩 한 봉지 또는 양상추 한 포기를 먹게 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에 효소 덩어리 하나를 더 녹여 먹게 했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관절염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은 120에 100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통증도 붓기도 전혀 없어요. 전보다 더 행복하고 식단에 질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단 음식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잠시 식단을 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깨닫고 나니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에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치료했던 영화배우들은 먼 곳으로 출장을 가거나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 식단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지치고 긴장한 채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제 이름을 따서 만든 비일러 스프를 먹습니다. 이는 제가 그들의 특정 질환에 맞춰 추천한 강낭콩, 샐러리, 애호박, 파슬리 등을 살짝 데쳐서 만든 수프입니다. 단 한 끼의 제대로 된 식사일지라도 독소로 가득 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협조적일 경우 저는 항상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해 미리 경고합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생리적 청소 과정입니다. 당신이 독소를 유발했던 그 음식을 과다 섭취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축적된 독소를 먼저 배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비 단식을 하는 며칠 동안 다소 심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설사 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쾌한 증상의 정도는 그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음료와 식사를 끊으면 그는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겪을 때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치유 과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청명한 몸과 정신이 찾아옵니다. 환자가 독소 배출 식습관을 완벽하게 하면 그럴수록 더 큰 보상이 따라오는 경험을 50년 동안 환자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으므로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들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을 돕고 그가 특정 음식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환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결국 자연이 해내는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빛나는 건강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자연은 환자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의사가 알아서 치료해 줄 것이라는 현대의학이라는 통념에 갇힌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가 시간에 단체로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결과 병원과 장례업자들은 바쁘게 지내며 큰 돈을 벌며 배를 불립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성기를 약물을 삼키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약이나 민간요법의 도움 없이 음식만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식 치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론을 열렬히 전파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를 영양학에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지켜온 식단을 바꾸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도 그것이 건강에 나쁜 식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과 피로감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한 커피와 함께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달달한 음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두통을 느낍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고 독소가 제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새로운 식단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의사를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악화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래 자극적인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제가 막을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라이프제는 다음과 같이 인체의 놀라움을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인체는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와 산소로 움직이는 것처럼 음식과 산소로 움직인다. 그러나 거기서 유사점은 끝이다.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휘발유를 필요한 순간에 바로 넣어줘야 한다. 반면에 인체의 연소 시스템은 주인의 변덕스러운 취향과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플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갑자기 술과 커피를 섭취해도 견뎌내야 한다. 인체는 이 놀라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사람들은 흔히 위를 까다롭고 예민한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성이 있거나 상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하다. 물론 적응력이 뛰어난 당신의 소화기관은 낯선 물질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소화기관을 통한 에너지 처리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의 기능이 방해받으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소화관에 부적절한 음식 찌꺼기가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발생합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마시는 물에 염소나 불소가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으면 부식작용으로 인해 몸이 손상됩니다. 치아 관리가 소홀하면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게 되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풍부한 자연의 먹거리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구인은 그것을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빈 피셔 박사는 아침 식사로 먹는 케이크와 도넛과 커피와 흰빵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자연치유 의사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차와 알코올과 초콜릿, 설탕이 듬뿍 든 콜라와 같은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음식, 각성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서구인들의 다양한 식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이 마치 자가 수리점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어디 숨어 있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인류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는 신체의 자가치유 능력입니다.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몸속에 자기 수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아픈 개는 잔디밭에 나가 풀을 뜯어먹고, 상처 입은 고양이는 상처를 핥아 깨끗하게 하고, 벌레가 들끓는 새는 먼지 속에서 뒹군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 치유 본능이라고 불리는 이 원시적인 본능은 모든 치유술의 근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면서 있어 왔습니다. 10억 년 전 바다에 떠다니던 최초의 단세포 생물체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최초의 단순한 생명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몸이 붓는 것은 자연의 보호장치이다. 손가락이 부으면 면도가 힘들어집니다. 때론 면도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손가락 염증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통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손상된 부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신체의 회복 물질이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연의 현명한 보호장치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얼굴에 흐르는 피가 마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몸속의 피는 액체인데 작은 상처에서는 응고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혈액 응고 메커니즘이 당신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보이나요? 저처럼 자연 치유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몸의 껍데기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질병의 신호인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건강한 감각만 살아 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가시가 빠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붓고 염증이 생긴 부분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바쁜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생물학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붓기와 염증은 몸이 보이는 현명한 반응입니다. 염증 조직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장벽을 형성하여 적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는 자연치유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질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있는 세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포는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활동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메커니즘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체가 병들면 세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아직 세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몸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고, 다른 하나는 손상된 장기 자체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나 음식과 공기 중의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질병 모두에 대해서 인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키거나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증은 달갑지 않은 침입자지만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은 치유를 돕기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자연히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또한 나중에 더 커다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신경말단, 즉 수영체는 신경 경로를 따라 전기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통증을 느낍니다. 단순한 통증부터 신장 결석처럼 극심한 통증까지,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러진 팔을 가만히 두게 하여 스스로 수리하는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통받는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것이며 그 법칙을 어기면 질병이 생깁니다. 건강은 태어날 때 자비로운 자연이 베풀어주는 것이지만 건강한 삶은 건강한 생활 규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만 달성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규칙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외국의 의사들은 미국인들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더 많은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건강이 자연 법칙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캡슐 형태의 약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질병에 걸린 후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질병이 음식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던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오늘날 의학은 암흑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 중 하나는 영양학 분야의 많은 동료들이 보여주는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이 점에서 히포크라테스는 깨달음을 얻은 참 의사였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은 바로 절제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그 치유를 담당하고 의사는 그 자연의 역할을 돕는 협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든 몸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믿었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화학적 휴식도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화학적인 휴식은 음식을 제한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체의 장기들이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스스로 정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 불린 토머스 시드넴은 평생에 걸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개념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질병이란 신체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죠. 시드넴은 17세기에 살았지만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덜란드 의사 헤르만 보호 하베는 질병은 자연의 도움으로 치유되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의 중화와 배설을 통해 저절로 치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과잉 전분과 당분 때문이다. 저는 환자들에게 거듭 설명합니다. 당신의 질병은 당신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과 약물 복용에서 비롯됩니다. 인공향료와 방부제와 합성물질, 그리고 과도하게 가공된 재료로 가득 찬 음식으로 인해 몸에 독소가 쌓여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을 너무 적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삶거나 기름에 튀긴 뒤 화학적인 양념으로 범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 과정의 정상적인 화학작용은 이러한 독소와 유해 약물, 그리고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교란됩니다. 혈액 속에 정제된 독성 물질, 즉 독소는 신장과 간과 장, 그리고 피부와 같은 여과 및 배설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독소와 노폐물이 질병의 진짜 원인입니다. 비만과 질병을 퇴치하려면 이 독소와 노폐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통증이란 신체의 일부가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신체가 이러한 노폐물을 태워 없애려는 필사적인 시도는 대부분 발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장기들의 간접 배출이 질병의 증상입니다. 간접 배출이란 무슨 뜻일까요? 장기들이 간접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간과 신장은 매우 중요한 1차 정화 기관입니다. 간의 경우 자연스러운 배설 경로는 당연히 대장을 통한 것입니다. 신장의 경우 방광과 요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울혈이 되어 정화와 배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혈류로 유입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독소가 혈액에 축적됩니다. 독소가 쌓여있는 혈액은 반드시 그 독소를 외부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자연은 간접적인 배출 경로, 그러니까 대출 기관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신장을 통해 배출돼야 될 노폐물의 정화와 배출 역할을 폐가 대신합니다. 또한 간을 대신해서 피부가 그 배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폐는 신장의 역할을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독소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자극으로 인해 기관지염과 폐렴과 결핵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배출되는 독소의 화학적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는 신장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못하니까 아우가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 속의 단즙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 각종 피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병의 이름은 독소 배출을 위한 비상 통로로 사용되는 장기 변화를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은 비정상적인 배출 과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독성 물질의 자연적인 배출을 촉진하고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1. 완전한 금식 또는 환자의 독소 혈증을 유발하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면 해결됩니다. 체내 독소 제거 방법을 모색하면서 저는 인체의 내분비계, 즉 호르몬 분비 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내분비계의 연구는 저를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신의 설계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먼 조상과 거의 동일한 소화기관과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가져온 음식을 그대로 섭취하면 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뜨거운 빵이나 핫도그, 칠리, 도넛 등을 진한 커피와 함께 과식하면 헐떡거리는 간은 과부하가 걸려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외부 세균이 아니라 몸 안에 쌓인 독소에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나 염증 등 다양한 질병들이 사실은 몸이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쓰이는 과정일 뿐이며 음식과 휴식을 통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다는 것이 자연 위생학의 이론입니다. 틸든 박사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론을 몸소 증명했으며 90세 넘게 장수하면서 그의 이론을 실제로 증명한 위대한 현자였습니다. 그는 단식과 해독 식단을 치료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치료법은 알약을 삼키는 것처럼 단순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실천해야만 하는 방법입니다. 희석한 무청과 과일 주스와 채소 육수만 먹으며 침대에 누워 단식하는 일은 비록 며칠 동안이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전분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소금을 제한하는 식단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 꺼려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편두통과 소화불량과 천식 등으로 고통받으며 수년간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약물을 통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반복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가 수리점입니다. 저자는 헨리 비일러, 출판사는 사이먼 푹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초창기 의사 시절에 전식과 신장질환과 과체중으로 사경을 헤맸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했으나 병세가 악화되었다. 우연히 현자를 만나 불과 5분 만에 독소와 노폐물이 빠지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는 그 사실과 인간의 몸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도 역시 질병은 의학으로 고쳐야 한다라고 믿고 있던 평범한 시종의 의사였던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에 공부를 집중한 후 그는 복용하던 약물과 잘못된 식습관을 모두 버렸다. 잘못된 음식과 해로운 약물에서 벗어난 후 몸속에서 독소와 노폐물이 모두 빠져나가자 질병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 몸무게는 95kg에서 62kg으로 줄었다가 70kg으로 다시 자리 잡았다. 그 후로 몸무게의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는데 키와 골격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균형체가 되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기관지가 나빠서 기침을 하고 가래가 끓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약을 사다 주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기침과 가래가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지에 보자기를 씌워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증상 완화제에 불과합니다.
약을 먹으면 독소와 노폐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혈관과 조직에 쌓이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노폐물이 안 생기는 몸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면 독소와 노폐물을 기침과 가래의 형태로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는 몸의 시스템이 먼저지만 만들어졌다면 즉시 배출하는 시스템이 그 다음입니다. 배출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자연의 정화 시스템과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와 배출을 돕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화와 배출을 원활히 하면 비만과 질병은 없어진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치유하는 자가 수리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항생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의학의 암흑 시대입니다. 의학의 암흑 시대라기보다는 의학의 상업주의 시대입니다. 상업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많은 동료 의사들이 환자를 마주할 때면 뉴욕시 전화부만큼이나 두꺼운 책을 참고합니다. 그 책에는 수많은 질병의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수천 가지 약물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는 그 책에서 분홍색과 보라색 또는 하늘색 알약 중 어떤 것을 환자에게 처방할지 결정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의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적의 약들이 너무나 많이 요란한 광고와 함께 출시되었다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지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 새롭고 강력한 약으로 조용히 대체됩니다. 이러한 약들은 육체가 물려받은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약물을 버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의학적 진리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연이 하는 것이며 신체의 자연 방어 체계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은 언제나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이러한 치유를 돕는 것, 즉 자연의 힘과 협력하는 것이며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뉴욕 맨허튼 광고판에 간단하게 낫습니다라는 카피는 자연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 치유는 나무가 자라듯 천천히 그리고 매일 조금씩 효과를 보여줍니다. 자연은 아픈 사람이나 동물들을 서둘러 낫게 하려 하지 않으며 뉘고 꾸준히 회복을 요구합니다. 아픈 동물은 자연이 치유될 때까지 쉬거나 잠을 자고 모든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 점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아프고 지친 사람에게 강력한 독성 약물을 잔뜩 투여하고는 치료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더 독한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방식에 반대해왔습니다. 대신 저는 환자들에게 단순한 채소 육수나 희석한 과일 주스를 먹게 하며 단식을 시킵니다. 이는 지친 신체 장기들이 노폐물을 배출하고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세균과 박테리아는 단지 질병의 동반자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약물 사용과 질병의 세균서를 모두 버림으로써 저는 신체에서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적절한 음식이 질병을 유발하고 적절한 음식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것이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고수하면서 저는 때로는 정통 의학계와 많은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노폐물 제거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인체의 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치료 사례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고민했던 55세 여성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관절이 하루아침에 뻣뻣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몸에 독소가 쌓인 건 수년 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게다가 약물로 증상을 덮어왔고 부적절한 식습관까지 겹쳐 지금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약물과 흡연, 그리고 커피와 육식을 끊도록 설득했습니다. 유일한 약으로 칼슘 캡슐을 처방했고 다음과 같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녹인 효소 한 덩어리, 아침 식사로 꼬투리채 먹는 깍지콩, 그리고 애호박 한 컵, 점심으로는 익힌 샐러드와 채소 수프와 드레싱 없는 양상추 샐러드, 오후 간식으로는 물에 희석한 과일 또는 무첨가 과일 주스, 저녁 식사로는 냉동 풋콩 한 봉지 또는 양상추 한 포기를 먹게 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에 효소 덩어리 하나를 더 녹여 먹게 했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관절염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은 120에 100이었습니다.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통증도 붓기도 전혀 없어요. 전보다 더 행복하고 식단에 질리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끔 단 음식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잠시 식단을 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지 않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깨닫고 나니 휠체어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에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좋아졌고 피부도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치료했던 영화배우들은 먼 곳으로 출장을 가거나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해야 해서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 식단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지치고 긴장한 채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제 이름을 따서 만든 비일러 스프를 먹습니다. 이는 제가 그들의 특정 질환에 맞춰 추천한 강낭콩, 샐러리, 애호박, 파슬리 등을 살짝 데쳐서 만든 수프입니다. 단 한 끼에 제대로 된 식사일지라도 독소로 가득 찬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사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협조적일 경우 저는 항상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시작할 때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해 미리 경고합니다. 그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생리적 청소 과정입니다. 당신이 독소를 유발했던 그 음식을 과다 섭취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과정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축적된 독소를 먼저 배출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비 단식을 하는 며칠 동안 다소 심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설사 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쾌한 증상의 정도는 그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음료와 식사를 끊으면 그는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겪을 때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치유 과정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쾌한 증상이 사라지고 청명한 몸과 정신이 찾아옵니다. 환자가 독소 배출 식습관을 완벽하게 하면 그럴수록 더 큰 보상이 따라오는 경험을 50년 동안 환자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으므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저는 환자들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을 돕고 그가 특정 음식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환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결국 자연히 해내는 것입니다. 만일 환자가 빛나는 건강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면 자연은 환자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의사가 알아서 치료해 줄 것이라는 현대의학이라는 통념에 갇힌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가 시간에 단체로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결과 병원과 장례 업자들은 바쁘게 지내며 큰돈을 벌며 배를 불립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성기를 약물을 삼키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약이나 민간요법의 도움 없이 음식만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식 치료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론을 열렬히 전파하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를 영양학에서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지켜온 식단을 바꾸는 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들도 그것이 건강에 나쁜 식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0분 정도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과 피로감을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많이 섭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한 커피와 함께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달달한 음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그 자극을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무기력하고 우울하며 두통을 느낍니다. 이는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하고 독소가 제거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새로운 식단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의사를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악화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래 자극적인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제가 막을 수 없는 비극적인 결정입니다. 라이프제는 다음과 같이 인체의 놀라움을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인체는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와 산소로 움직이는 것처럼 음식과 산소로 움직인다. 그러나 거기서 유사점은 끝이다.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휘발유를 필요한 순간에 바로 넣어줘야 한다. 반면에 인체의 연소 시스템은 주인의 변덕스러운 취향과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더 먹을 수 있고 배가 고플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갑자기 술과 커피를 섭취해도 견뎌내야 한다. 인체는 이 놀라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 사람들은 흔히 위를 까다롭고 예민한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성이 있거나 상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하다. 물론 적응력이 뛰어난 당신의 소화기관은 낯선 물질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소화기관을 통한 에너지 처리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의 기능이 방해받으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소화관에 부적절한 음식 찌꺼기가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 마비가 발생합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호흡기 질환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마시는 물에 염소나 불소가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으면 부식작용으로 인해 몸이 손상됩니다. 치아 관리가 소홀하면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게 되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풍부한 자연의 먹거리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구인은 그것을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빈 피셔 박사는 아침 식사로 먹는 케이크와 도넛과 커피와 흰빵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자에게 진심을 다하는 자연치유 의사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커피와 차와 알코올과 초콜릿, 설탕이 듬뿍 든 콜라와 같은 독성 물질로 가득 찬 음식, 각성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서구인들의 다양한 식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이 마치 자가 수리점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어디 숨어 있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인류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는 신체의 자가치유 능력입니다.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몸속에 자기 수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은 생존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아픈 개는 잔디밭에 나가 풀을 뜯어먹고 상처 입은 고양이는 상처를 핥아 깨끗하게 하고 벌레가 들끓는 새는 먼지 속에서 뒹군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연치유 본능이라고 불리는 이 원시적인 본능은 모든 치유술의 근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면서 있어 왔습니다. 10억 년 전 바다에 떠다니던 최초의 단세포 생물체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최초의 단순한 생명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몸이 붓는 것은 자연의 보호장치이다. 손가락이 부으면 면도가 힘들어집니다. 때론 면도하다가 얼굴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당신은 손가락 염증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통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손상된 부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신체의 회복 물질이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연의 현명한 보호장치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얼굴에 흐르는 피가 마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몸속의 피는 액체인데 작은 상처에서는 응고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모든 피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혈액 응고 메커니즘이 당신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처럼 보이나요? 저처럼 자연 치유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기적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몸의 껍데기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질병의 신호인 통증을 느끼기 전까지는 건강한 감각만 살아 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가시가 빠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붓고 염증이 생긴 부분을 짜증스럽게 바라보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바쁜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생물학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붓기와 염증은 몸이 보이는 현명한 반응입니다. 염증 조직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장벽을 형성하여 적이 몸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는 자연치유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질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있는 세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포는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활동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메커니즘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체가 병들면 세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아직 세포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병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몸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감염 질환이고, 다른 하나는 손상된 장기 자체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나 음식과 공기 중의 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질병 모두에 대해서 인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로운 물질을 중화시키거나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통증은 달갑지 않은 침입자지만 유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은 치유를 돕기 위해 휴식을 취하도록 자연히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또한 나중에 더 커다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신경말단, 즉 수용체는 신경 경로를 따라 전기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통증을 느낍니다. 단순한 통증부터 신장 결석처럼 극심한 통증까지,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러진 팔을 가만히 두게 하여 스스로 수리하는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통받는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얻어지는 것이며 그 법칙을 어기면 질병이 생깁니다. 건강은 태어날 때 자비로운 자연이 베풀어주는 것이지만, 건강한 삶은 건강한 생활 규칙을 적절히 실천함으로써만 달성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그 규칙들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외국의 의사들은 미국인들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더 많은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건강이 자연 법칙을 따름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캡슐 형태의 약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질병에 걸린 후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질병이 음식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던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오늘날 의학은 암흑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 중 하나는 영양학 분야의 많은 동료들이 보여주는 무지와 무관심입니다. 이 점에서 히포크라테스는 깨달음을 얻은 참 의사였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은 바로 절제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이 그 치유를 담당하고 의사는 그 자연의 역할을 돕는 협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병든 몸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믿었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화학적 휴식도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화학적인 휴식은 음식을 제한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체의 장기들이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스스로 정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 불린 토머스 시드넴은 평생에 걸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에 대한 개념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질병이란 신체가 그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죠. 시드넴은 17세기에 살았지만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덜란드 의사 헤르만 보호 하베는 질병은 자연의 도움으로 치유되는데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의 중화와 배설을 통해 저절로 치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통의 원인은 과잉 전분과 당분 때문이다. 저는 환자들에게 거듭 설명합니다. 당신의 질병은 당신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과 약물 복용에서 비롯됩니다. 인공 향료와 방부제와 합성물질, 그리고 과도하게 가공된 재료로 가득 찬 음식으로 인해 몸에 독소가 쌓여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을 너무 적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삶거나 기름에 튀긴 뒤 화학적인 양념으로 범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 과정의 정상적인 화학작용은 이러한 독소와 유해 약물, 그리고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교란됩니다. 혈액 속에 정제된 독성 물질, 즉 독소는 신장과 간과 장, 그리고 피부와 같은 여과 및 배설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독소와 노폐물이 질병의 진짜 원인입니다. 비만과 질병을 퇴치하려면 이 독소와 노폐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통증이란 신체의 일부가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신체가 이러한 노폐물을 태워 없애려는 필사적인 시도는 대부분 발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장기들의 간접 배출이 질병의 증상입니다. 간접 배출이란 무슨 뜻일까요? 장기들이 간접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간과 신장은 매우 중요한 1차 정화 기관입니다. 간의 경우 자연스러운 배설 경로는 당연히 대장을 통한 것입니다. 신장의 경우
방광과 요도를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울혈이 되어 정화와 배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혈류로 유입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독소가 혈액에 축적됩니다. 독소가 쌓여있는 혈액은 반드시 그 독소를 외부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자연은 간접적인 배출 경로, 그러니까 대출 기관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신장을 통해 배출돼야 될 노폐물의 정화와 배출 역할을 폐가 대신합니다. 또한 간을 대신해서 피부가 그 배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폐는 신장의 역할을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독소가 배출될 때 발생하는 자극으로 인해 기관지염과 폐렴과 결핵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배출되는 독소의 화학적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폐는 신장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못하니까 아우가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 속의 단즙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 각종 피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병의 이름은 독소 배출을 위한 비상 통로로 사용되는 장기 변화를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은 비정상적인 배출 과정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독성 물질의 자연적인 배출을 촉진하고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1. 완전한 금식 또는 환자의 독소 혈증을 유발하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면 해결됩니다. 체내 독소 제거 방법을 모색하면서 저는 인체의 내분비계, 즉 호르몬 분비 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내분비계의 연구는 저를 또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신의 설계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먼 조상과 거의 동일한 소화기관과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가져온 음식을 그대로 섭취하면 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뜨거운 빵이나 핫도그, 칠리, 도넛 등을 진한 커피와 함께 과식하면 헐떡거리는 간은 과부하가 걸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이 외부 세균이 아니라 몸 안에 쌓인 독소에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기나 염증 등 다양한 질병들이 사실은 몸이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쓰이는 과정일 뿐이며 음식과 휴식을 통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면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은 없다는 것이 자연위생학의 이론입니다. 틸든 박사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론을 몸소 증명했으며 90세 넘게 장수하면서 그의 이론을 실제로 증명한 위대한 현자였습니다. 그는 단식과 해독 식단을 치료법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치료법은 알약을 삼키는 것처럼 단순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실천해야만 하는 방법입니다. 희석한 무청과 과일 주스와 채소 육수만 먹으며 침대에 누워 단식하는 일은 비록 며칠 동안이라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전분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소금을 제한하는 식단으로 살아가는 일은 더 꺼려지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편두통과 소화불량과 천식 등으로 고통받으며 수년간 힘겹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약물을 통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반복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